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분들,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또 직원분들, 그리고 또 지금 스타트업을 하려고 꿈꾸시는 분들께 스타트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법률적으로 좀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 어떤 그런 개인적인 자문 경험과 또 스타트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변호사 김민규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어떤 백그라운드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스타트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번뜩이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아이템을, 어떻게 보면 좀 도전적인 어떤 그런 아이템이 대부분인데,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대부분 스타트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템 선정과 관련된 그런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강사 소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이긴 하지만 스타트업을 좀 많이 기웃거리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만큼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도전 정신, 이런 것들 저도 되게 좋아하고,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을 도우면서 저도 되게 많은 어떤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 2013년도에 제가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을 해서 로펌에 취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스타트업의 파운더로 참여도 한번 해보고, 또 어드바이저도 한번 해보고, 또 제가 직접 창업도 해보면서 정말로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직원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은 꼭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업하기도 바쁜데 사업 외적으로 좀 시행착오를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제가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잘 전달하는 게 제 이 강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주로, 사실 뭐 저에 대해서 별로 안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뭐 또 목차가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일단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스타트업이나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법률 자문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사건을 하다 보면 항상 예상치 않게 이게 형사 사건이나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도 좀 기업 관련해서 좀 제가 좀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 또 좀 간단한 어떤 그런 형식으로 법률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스타트업도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그 좀 좋은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있는 조그만한 엔젤 클럽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하는 일을 설명을 한 이유는, 그만큼 저도 이제 좀 간접적으로 경험이 있으니까 필요한 어떤 그런 내용을 설명을 잘 드리겠고, 그러니까 이 강의를 좀 잘 들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좀 이런 걸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트업과 법률에 대해서 저희 개인적인 경험과 자문 경험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제가 생각하는 스타트업 사요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법률적인 부분과 연관된 부분이기도 하고, 또 법률적인 부분과 연관이 안 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법률적인 부분과 연관된 부분도 있으니까 설명에 넣은 거고,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강의의 시작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 또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팀과 돈과 끈기, 그리고 계약서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다음 화면 보시면 나오는데요. 팀과 돈과 끈기, 계약서, 이렇게 지금 사요소를 묶은 거는 왜 이렇게 묶었냐면요. 보통 이제 스타트업을 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면, 많은 어떤 유명한 어떤 스타트업 관련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나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는 뭐 VC 대표님도 마찬가지죠. 이런 분들이 팀빌딩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되게 많이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많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을 할 때 이게 팀이 완성이 안 돼 있으면 사업이 사실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절대로 웬만하면 이게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 없는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헤쳐나가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예전에 유행했던 말처럼 벤처이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서는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그런 어떤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반자, 팀원이 필요한데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팀원이 중요한데 왜 그러면 갑자기 이게 법률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그 팀원들을 바인딩 하는데, 다시 말해서 팀원들을 끈끈하게 결속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 사요소에서 팀과 돈, 그리고 끈기, 그리고 한쪽에 이 팀과 끈기와 돈을 아우르는 요소로서 제가 계약서를 넣어 놓은 게, 계약서를 제외한 어떤 그런 나머지 부분들을 사실상 이제 우리가 좀 끈끈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의미가 있게 만들어주는, 그 요소들을 유효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네가 나의 좋은 어떤 그런 팀원이 되면, 네가 나의 개발자가 되면 운영이사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리를 제한하고 서로 간에 어떤 역할을 나누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어떤 사업을 성공시켜서 성과를 나누자는 부분인데요. 그런 거 관련된 어떤 그런 동업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이제 스카우트가 관련된 어떤 그런 계약서 그런 관련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스톡옵션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상 이제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빌딩에서도 사실 이제 계약서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점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좀 과감하게 제가 이제 머니 이제 에브리띵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사실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없던 어떤 그런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초반에 어떤 그런 시제품을 만들고 또 마케팅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듭니다.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가지고서 자본금을 많이 가지고서 공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되게 좋은데요. 그런데 이 돈을 받을 때 자본금을 받을 때 또는 이제 자본금을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계약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개인적으로 투자를 받아가지고 내가 사업을 진행한다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괜히 내가 이제 뭔가 좀 원금을 좀 보장해 준다는 약속을 한다든지 또 이 사업의 어떤 그런 비전이나 성과에 대해서 너무 과장되게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게 마치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른 어떤 그런 범죄 행위가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 사기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처벌받는 경우도 종종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돈을 받을 때도 또 되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런 돈 받을 때 주의할 점들 관련해서도 대부분 다 이제 계약서로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목적 투자받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계약서로 우리가 다 약속을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정부 지원금 같은 거 많이 받잖아요. 정부에서 이제 청년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새로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업 자금도 많이 좀 빌려주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원들을 많이 해주는데요. 근데 정부 돈을 받을 때도 보면 이제 보조금 관리법이라고 해서 그 정부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명목으로 써야 되는지 이걸 갖다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식 같은 그런 내용들이 법에도 나와 있고 또 그 돈을 받을 때도 대부분 다 계약서에 다 사인을 하고 돈을 받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좀 관가해가지고 보조금 관리법으로 뭐 고발을 당한다든지 이런 어떤 고초를 겪으시는 경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돈 받을 때도 신중해야 된다 이런 부분 좀 강조해주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끈기입니다. 끈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주위에 성공하는 기업들을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어마어마한 실패의 어떤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성공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내가 스타트업을 했는데 나는 정말 아이템이 정말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방 성공할 거다 그런 생각으로 사업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수많은 실패를 딛고 정말 이제 성공했으니까 그때 가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 전에 대부분 많은 실패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잘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일들을 계약서에 따라 가지고 법에 맞춰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이 끈기 관련해서도 내가 정말로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계약에 기반해서 내가 잘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끈기 부분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제 팀빌딩 그리고 돈 끈기 이 부분을 머릿속에 넣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3요소를 뒷받침해 주는 것에서 가장 어떤 그런 중요한 부분이 법률적인 부분이다, 계약이다 라는 것들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사업을 좀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아이템 선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아니 아이템은 그냥 좋은 거 선정하면 되지 뭐 아이템 선정이 뭐 법률적으로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대로 된 어떤 스타트업 뭐 어떤 관련 법률적인 교육이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우리는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적으로 이게 어떤 아이템이 잘 팔릴지 또는 이게 서비스가 잘 될지 뭐 플랫폼 서비스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하에서 이게 가능한 아이템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스타트업 책들을 보면 이 아이템 선정 시 민형사상 책임을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가능한지를 고려하라는 그런 어떤 조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뛰어난 창업자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 안 한다면 그 아이템은 제대로 빛을 보지도 못하고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접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사업 구상을 끝마쳤다 하더라도 현행법에 저촉된다면 그 아이템은 빛을 보지 못하고 위법하다는 걸 내가 무시하고 그 아이템을 사용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현행법 위반으로 민사적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아이템인데
불법이에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마약과 관련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그 비즈니스가 아무리 좋아도 마약과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뭐 불이익을 본다든지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이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정말로 가까운 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법에 의한 아이템 실패 사례로 드는 것이 이제 우버 사례와 플러스 사례인데요.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스타트업인 우버가 우리나라에 지금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버를 혹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버 같은 경우에는 2009년 3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된 운송 네트워크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어디로 이동시켜주는 이동과 관련된 운송 관련 회사인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 150개 이상 도시에 서비스 중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스타트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유행도 되게 많이 하고 우버가 첫 스타트를 끄는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운송과 관련된 어떤 사업 아이템 되게 많이 나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흐름이 되었었는데요.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시스템이냐면 우버 소속이었던 건 택시 기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사가 운영하는 그 버스를 타고 다닌다든지 또는 택시 회사가 운영하는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그 과정에서 버스 회사가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을 하고 택시 회사가 택시기사를 직접 고용을 했는데 우버 같은 경우에는 우버 소속이었던 건 택시기사가 직접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모바일 앱으로 승객과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만 말 그대로 이제 승객과 운전기사를 이제 중개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고 우버는 그 결제된 금액의 20% 내외에서 우버가 수수료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운전기사한테 배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 서로 어떻게 보면 운전기사도 그렇고 이제 소비자도 그렇고 서로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 거죠. 왜냐하면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우버 드라이버로 등록을 해가지고 집에 있는 차나 이런 것들로 내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외로 돈을 벌 수도 있고 또는 직업적으로 내가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택시 기사가 되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는 거고 또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보다는 저렴한 어떤 그런 가격에 또 운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말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된 건데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그런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우버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를 갖다가 이제 운전기사들이 그걸 사용을 해서 운송 수단을 제공하는데 이 운수사업법에 보면 제81조에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집에 쓰는 자가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는 운송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운송은 뭐가 되느냐? 영업용 차량들, 택시 같은 거 그런 거면 운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어떻게 되냐면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인데 요거는 제가 이따가 플러스 사례에서 설명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서 사업용 차가 아닌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 자체가 이 알선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알선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바로 우버에 저촉되는 규정이고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해서 지정된 사람만 운행할 수 있었지만 우버 택시는 차량의 소유자라면 누구라도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객 운수사업법에 저촉이 되는 거고 법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버가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까 전에 우리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법률에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카풀 알선하는 이런 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가능한지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출퇴근길에 카풀을 알선해 돈 받는 아이템은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왜 그러냐면 사업 자체가 이제 출퇴근 시간에는 가능한 법률 규정에서 그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하지만 이제 제가 제목에 카풀 스타트업의 몰락이라고 써놨다시피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되게 사업이 성공했던 그 스타트업이 플러스라는 스타트업인데요.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2016년도 사업을 시작해서 택시보다 30-40% 싼 요금으로 시장을 공략해가지고 한국판 우버라고 불릴 정도로 사업이 굉장히 크게 성공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내가 출퇴근하면서 그 운송을 제공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택시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운송을 제공할 수밖에 없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는 차를 굳이 안 가져가도 되는데 택시보다는 저렴하게 차를 탈 수 있으니까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요. 그래서 플러스가 되게 유행을 했는데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사업적으로 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플러스의 출퇴근 시간 선택제 시범 서비스 시행 때문인데요. 플러스 같은 경우는 원래 출퇴근 시간이 일부 시간만 카풀할 수 있도록 하다가 2017년 11월경에 고객들이
출근 시간 4시간과 퇴근 시간 4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출퇴근 시간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자유롭게 이거를 설정할 수 있게 해준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서비스 확장의 측면에서 경영진들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시가 차가 막히지도 않는 낮 시간과 주말까지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한 거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법에서 보면 출퇴근 시간에는 카풀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출퇴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한 그 출퇴근 시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시간만 출퇴근 시간이라고 한 거지, 그게 아니라 그 시간 외에 안 막히는 시간에도 출퇴근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카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버스 운송 서비스 스타트업인 콜버스 같은 경우에도 규제벽에 부딪혀가지고 전세버스 예약 서비스 업체로 사업 방향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것처럼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송수단과 관련된 이런 수많은 기업들이 결국에는 법 해석에 가로막혀가지고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카풀 산업체인 TT타카 같은 경우에도 2017년 8월에 서비스 출시 5개월 만에 사업을 접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처럼 정말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이제 법 적용 문제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또 사례를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헤이딜러라는 지금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법 때문에 사업을 정말로 그 회사 문을 닫을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됐냐면, 이 헤이딜러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들을 잠깐 설명을 하면, 헤이딜러는 2015년 초에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 휴학생인 박진우 대표님께서 개발하신 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그 당시에 나온 것 중 혁신적인 어떤 그런 플랫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이 중고차를 팔 때는 우리가 이제 딜러들이 누군지 모르고 딜러가 얼마만큼 많은 어떤 가격을 제시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정된 정보 때문에 차량을 갖다가 굉장히 헐값에 넘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헤이딜러 같은 경우에는 딜러들이 개인들이 파는 중고차에다가 딜러들이 경쟁을 붙여가지고 딜러들이 입찰을 하면서 좀 더 많은 어떤 그런 가격을 매도인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랫폼 서비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창업 1년 만에 누적 거래액 수가 3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이 중고차 경매 시장에, 경매는 맞죠. 왜냐하면 딜러들이 입찰을 하는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중고차 경매 시장에 돌풍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한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6년 1월에 국회에서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중고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뭐 튜닝, 이런 자동차 관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관리법인데요. 그 법 개정안에 보면 온라인 자동차 경매 업체를 이 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다시 말해서 헤이 딜러와 같은 그런 온라인 경매 업체를 갖다가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업체로 포함을 하면서, 온라인 업체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 영업장, 다시 말해서 뭐 그 사업을 할 때 쓸 수 있는 어떤 부지, 그 부지를 갖다가 3,300제곱미터 이상 주차장과 200제곱미터 이상 경매실을 갖다가 두고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어기게 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도록 한다는 어떤 강력한 규제를 담았습니다. 당연히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영업장이 당연히 없었겠죠. 왜냐하면 고객과 그리고 이제 딜러들 중개를 해주면서 그냥 이제 온라인 상으로만 이제 경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거고, 당연히 어떤 그런 오프라인 매장은 당연히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이 법이 통과돼가지고 이 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면 말하자면 이제 그냥 사업을 접어야 될 어떤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때는 아니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잘 나가는 어떤 그런 열심히 하는 스타트업을 너무 규제를 심하게 한다 해서 비난 여론이 굉장히 거세져가지고 정부에서 제도 보완에 착수를 했고, 그래서 국토부가 이후에 주차장이나 경매장 등 공간이 없어도 온라인에 자동차 경매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이슈가 해소되면서 헤이딜러 같은 경우는 2010년 2월에 잠깐 문을 닫았다가 52일 만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성공하도록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스타트업이라 알고 있는 그 스타트업조차도 어떻게 보면 법률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런 사업상 장애를 가진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뛰어난 아이디어겠죠. 왜냐하면 그 아이템이 정말 중요한 게, 새로운 서비스를 한다는 어떤 그런 목표와의 스타트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이템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아이디어만큼 중요한 것은 일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부터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또는 지금 스타트업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미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 모두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 아이템이 우선은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또는 별도로 인가나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 되는지 그 외에 준비해야 될 어떤 그런 법률 이슈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인가나 허가가 안 나면 사업을 아예 못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그 후에 인가나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이라는 게 항상 이제 그 시기, 적시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상황 하나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 노력에서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업 아이템이 다양한 만큼 그 아이템을 규정하는 법률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찾아보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애매한 부분 본인이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을 같이 보여주면서 전문가에게 어떤 그런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한테 물어본다 하더라도 전문가가 그 사업의 어떤 그런 구조나 핵심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시는 그 대표님이나 아니면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 또 동업자만큼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당사자분들이 충분히 리서치를 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저희 어떤 그런 강사 소개와 그리고 사업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아이템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하고 그 아이템이 정말 이제 좋은 아이템이고 또 법적으로 문제도 없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 위에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어서 설명을 하겠고요. 그 다음번에는 제가 영상 초반에 제가 중요하다고 한 그 계약에 대해서 정말 제가 설명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